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시각의 성립, 그 다음에 시세포인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의 성립이라고 해서 이제 물체를 보려면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광원이라고 하는 빛, 그 다음에 물체, 사람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거면 어떤 빛이 물체한테 가게 되면 반사가 일어나서 그 반사된 빛이 사람의 눈에 들어왔을 때 물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반사될 때는 정확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빛을 직접 눈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눈부시다, 빛이 밝다 이런 식으로 직접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인 거고요. 빛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들어와서 이제 눈 뒤쪽에 있는 망막에 있는 시세포를 작용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 시세포가 대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서 물체는 어떤 모양이고 색깔은 어떻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뇌나 눈의 구조는 이제 생물 쪽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정체라고 하는 앞부분에 이렇게 둥그란 게 있는데, 이게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빛이 뭉쳐져서 여기에 있는 어떤 상에 맺히게 하는 거고, 동공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구멍, 각막의 눈을 보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시세포라고 하는 보는 거에 관련된 세포가 있는데요. 이 시세포가 반응을 해서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어떤 전기 신호를 뇌에다 보내주는데, 이 시세포의 종류 두 가지만 이 시간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인데요. 이걸 합쳐서 시세포라고 하고,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먼저 원뿔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색깔 또는 색상을 구별을 해요. 색깔을 이제 보는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체의 형태도 살필 때 반응을 하고요. 특별히 강한 빛에 좀 더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뿔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색깔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생명에 걸리게 되는 거고, 막대세포가 하는 역할은 밝고 어두운 정도, 명암을 구별하는데 더 특화된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포도 물체의 형태를 구별할 때 반응을 하기도 하고, 약한 빛에 좀 더 잘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빛이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정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경계면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약한 빛에도 이제 뭔가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밝고 어두운 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게 되려면. 이 막대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야맹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원뿔세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원뿔세포, 그 다음에 녹원뿔세포, 적원뿔세포 해가지고 이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는데, 여기 어떤 식으로 이제 빛을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빛이 예를 들어서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빛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의 빛이, 요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뿔세포가 반응을 할 거예요. 막대세포도 반응을 하겠지만, 그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는 여기 요 그래프 영역에 있는 빛이 들어오면은 이 친구의 세포가 잘 반응하더라, 즉 적원뿔세포가 잘 반응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빛이 들어오면은 적원뿔세포가 반응을 해서
대뇌에다가 이제 정보를 주게 되면 대뇌는 저 원뿔 세포가 나한테 정보를 줬네? 그러면 이 빛은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요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세포가 반응을 하는데 그때는 요 영역에 있는 세포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잘 반응하는 세포는 청원뿔 세포이고 이 친구가 대뇌에 신호를 주기 때문에 대뇌는 청원뿔 세포가 나한테 신호를 줬네? 그럼 이 빛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빛은 파란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원뿔 세포, 저원뿔 세포, 노원뿔 세포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서 잘 반응을 하게 되면 모든 색깔을 다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색깔이 빛의 삼원색이죠. RGB 해서 이제 뒤에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노란색 빛이 들어왔어요. 노란색 빛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노란색은 어떤 색이 합쳐진 거냐면 빨간과 녹색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녹원뿔세포도 반응을 해야 되고 적원뿔세포도 같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노란색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 노란색의 빛일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녹색이 동시에 반응을 할 때 노란색으로 사람은 인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빛의 삼원색과 빛의 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데 요 프리즘이죠. 프리즘을 빛을 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이 빛은 백색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태양빛 또는 전자기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데 말할 때는 흰색이긴 하지만 모두한 빛이 다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즘 안에서 굴절굴절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스크린에 빛이 비추게 된다 그러면 여기 위쪽은 조금씩 꺾여 있는 빛은 빨간색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이 아래쪽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적외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보라색이 자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삼원색, 뭐 저보다 미술을 더 잘하시는 여러분들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R, 레드, G, 그린, B, 블루 해가지고 RGB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이 세 개의 색깔을 잘 혼합을 하게 되면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지면 이제 노란색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자홍색. 요거를 이제 마젠타라고 이제 미술 색깔 표현 용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록색이 시안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합쳐지면 청록색이라고 하고 이 세 개의 색깔이 다 합쳐지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화소나 픽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떤 그 흰색 화면을 구현을 할 때 한 칸 내에 뭐 빨간색 램프, 뭐 녹색 램프, 파란색 램프가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이 흰색인 부분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현미경으로 엄청나게 확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세 개의 빛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멀리서 봤을 때는 파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 흰색으로 보인다. 이건 아무리 해도 뭐 확대를 해봤자, 축소를 해봤자 배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체 색 인식인데 여기에다가 딸기에다가 빛을 비춰줄 겁니다. 이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빛을 열매 부분에다가도 쏴주고 그 다음에 요 꽃턱 부분에다도 쏴주는데 요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색으로 인식을 하느냐 물어보는 건데요. 이 빛은
백색 강으로 쏠 때도 있고 붉은빛, 녹색빛, 푸른빛 이렇게 종류를 달리해서 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색 강으로 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색깔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열매 부분에 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반사가 일어날 때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색깔만 반사해요. 나머지 모든 색깔은 흡수를 하고 반사되는 빛은 빨간색만 반사하더라.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붉은 열매는 당연히 붉은색으로 보이겠죠. 초록 꽃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빛을 다 쏴줬는데 다 흡수를 하고 녹색만 반사를 해서 눈에 들어오니까 얘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두 번째로 붉은빛으로 이제 바꿔줬어요. 붉은빛으로 쏴주게 된다 그러면 요 열매 부분은 당연히 모든 빛을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반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빨간색을 쏴줬으니까 빨간색이 고스란히 반사가 돼서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붉은색이더라 라는 건데, 초록 꽃턱으로 빨간색을 쏴주게 된다 그러면 이 초록색은 빨간색을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할 수가 있는데 초록색은 없으니까 여기에 반사되는 빛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빛이 반사되는 게 없어서 우리 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그림자처럼 보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녹색으로 이제 비춰주게 된다 그러면, 녹색으로 열매 부분을 쏴주면 열매는 이 녹색을 흡수를 하겠죠. 반사되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는 검정으로 보일 거고 여기는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푸른빛을 쏘게 된다 그러면 둘 다 흡수가 되니까 검정이 될 거고요. 자홍색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홍색을 쓰면은, 자홍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거니까 빨간색 열매 부분은 빨간색은 반사가 될 거니까 빨강은 보일 거고 파란색은 흡수가 될 거잖아요. 초록색 꽃턱은 빨강하고 파랑이 다 흡수가 되니까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빛의 합성을 이제 사용하는 영상장치, 스마트기기 이런데, 옛날에는 이제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고요. LCD 화면, TV, 모니터, 스마트폰, PC, 화면 등등등등 모든 곳에서 쓰이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RGB를 이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빨강, 파랑, 녹색에 있는 한 칸에 아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삼각형 모양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빨주노초 파란불에 RGB 모양이 여기가 RGB인 램프가 들어가서 요거 한 세트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또는 같은 용어로 화소라고 하거든요. 화소. 그래서 스마트폰이 100만 화소다, 화면이 100만 화소다 그러면은 그 화면이 100만 등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트로 인해서 빛이 빨간색만 켜지든지 아니면은 빨간색이랑 녹색이 같이 켜지든지 등등 해서 모든 색깔을 구현해 내는 게 영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액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여기 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동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진동이 어딘가로 전달되면은 이게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었었거든요. 수업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장인데, 즉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플러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하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전류가 발생을 해요. 전류가 발생을 하면 그 회로는 또는 도선은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자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이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전자가 계속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에 의해서 또 전자가 영향을 받고, 전자가 또 그거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만들어지고 자석이 됐다가 자기장이 만들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동시에 만들어져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전자기파가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파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한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공 속에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속력은 얼마이냐? 전자기파의 속력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기파를 먼저 찾아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빛의 속도도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전자기파를 연구를 하다가 속력을 구했는데 그게 때마침 빛의 속력이랑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빛의 일종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됐던 거죠. 속력은 빛의 속력이다, 빛이다,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폭에다가 진동수를 제곱한 값하고 비례한데, 요거는 알 필요는 없고요. 진폭이 크면 클수록, 진폭이 이렇게 뭔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많을수록, 또는 이렇게 뭐 느슨한 것보다는 많은 것이 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나가는 거를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기장은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셋 다 수직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전자기파의 구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기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마선, X선, 뭐 적외선, 라디오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시광선도 포함되고, 이걸 다 합쳐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있고 진동수는 작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있고, 그럼 진동수는 파장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진동수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가 세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보게 되면 오른쪽이 빨간색, 왼쪽이 파란색 계열이다 라는 거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다 해서 적외선이고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거를 초단파라고도 하지만 이 용어는 거의 안 쓰죠. 마이크로파라고 더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마이크로파. 그 다음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긴 거 라디오파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대표적인 거고, 라디오파 또는 TV 뭐 송수신할 때 쓰는 거, 전파 통신할 때 쓰는 걸 다 웬만해서 전파라고 하잖아요. 전파로 알아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적외선은 언제 쓰느냐?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열 감지할 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열 얘기가 나오면 적외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실생활에서 리모컨, TV 리모컨이나 뭐 또 뭐가 있을까? 리모컨용으로 쓸 때 그때 이제 작용하는 게 적외선을 이제 송신하고 수신하는 거를 이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서 쓰이는 거고요. 전파는 뭐 TV, 라디오, 스마트폰 이게 전화 걸 때 쓰이는 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살균, 소독할 때 쓰이는 거고, 더 심하게 찌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피부염이나 피부암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위조지폐
감별 할 때도 활용이 돼요. 위조지폐 감별. 그 다음에 X선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 엑스레이 찍을 때 활용이 되는 거고, 감마선 같은 경우는 뭐 암 세포 파괴할 때 뭐 이런 건데, 핵 분열할 때 나오는 거고요. 방사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기파의 발생, 지금 왼쪽에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미 말했는데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장이 오른손 법칙을 활용을 해서 나타나는데,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자기장의 영향으로 전자가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전자 때문에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리면 축전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쪽이 플러스 전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상태다.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요 안에 있는 어떤 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이 힘을, 전자기력을 받게 되는 건데,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또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요 파가 전자기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기파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 방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전 전극에다가 여기 있는 쇠구슬 두 개 있는 데 있고, 여기 가운데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전지죠. 뭐 전원 장치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뭐 플러스,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아주 강력하게 걸어줘가지고, 시간을 지나고 계속 전압만 요거를 계속 세게 해주게 된다 그러면, 여기 어느 순간 방전이 되면서 빠지직 하면서 스파크가 생기게 되면서 뭐 번개 치듯이 그런 이제 방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방전이 일었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 거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반복하게 된 요 현상이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데, 요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전구만 연결되는 검출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빠지직 하면서 같이 여기 전구가 달려 있으면은 불빛이 저절로 켜지더라 하는 걸로 인해서 헤르츠가 전자기파가 발생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실험이었던 거죠. 전자기파의 수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안테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법으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한다 그러면, 안테나에서 전자기파를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안테나는 일종의 도선이에요, 도선. 이 도선 안에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와가지고 이 안테나를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면,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테나에 오게 된다 그러면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자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진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안테나 내에서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전류를 뭐 기계 장치를 받아들여 가지고 스피커로 내보내면 라디오가 되는 거고, 뭐 TV 화면으로 나타나면은 뭐 이렇게 화면이 재생이 되는 거, 둘 다 나타내면은 TV 화면과 목소리가 재생이 되는 거겠죠. 전자가 위아래로 진동해서 교류가 발생한다, 전류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자기파의 수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차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기파가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요. 어떤 금속 안에 들어가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게 됩니다. 뭐 가장 커다란 금속 통이라고 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통 안에 어떤 틈새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되겠지만 요 간단한 틈새에 보다 파장이 짧게 된 간격보다 전자기파의 파장이 길면 파장이 크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기파가 도달하지 못해서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는 거죠. 뭐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근데 간격보다 전자기파의 파장이 짧게 된다 그러면 이제 통과가 가능해서 이제 뭐 잘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전자레인지 안에 물체를 볼 수 있는 경우. 가시광선은 철망의 틈보다 작으니까 물체는 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길죠. 가시광선보다. 마이크로파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몸에 안 좋은 파일 수도 있는 이 전자파를 차단시켜 주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이런 왼쪽에 있는 철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 전자레인지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